한국인의 탄생 홍대선.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주제 중 하나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워진 책이다. 그는 한국인이다. 그러므로 저자는 본인을 알기 위해서는 한국인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의 민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뿐 아니라 어떻게 싸워왔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현존하는 다른 주요 민족처럼 한국인 역시도 전쟁 민족이다. 민족을 알려면 그들이 치러온 전투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1장에서는 한국인의 식사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누가 한국인들을 만들었는가? 첫 번째로 지목할 우리 한국인의 공통 조상은 신화적 영역에 있는 단군 할아버지다. 역사적인 실체를 가진 조상은 두 분이 더 계신다. 먼저 고려 임금 현종이다. 현종은 거란과의 전면 전쟁을 통해 한반도 주민을 처음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틀 안에 끌어모았다. 다음은 유학자이자 신국가 조선의 설계자 삼봉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한국인의 구체적인 특질을 창조해냈다. 사실 단군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어떤 출생의 비밀을 가졌는지 상관없이 민주공화국 수립 이전부터 한반도 문명의 시조로 숭배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현대인이 그렇듯 조선의 사대부 역시 단군이 실존 인물이라고 진지하게 믿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어차피 단군은 상징이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 문명이 어떤 의미로든 호남 민족의 호남 문명이라는 사실이다. 곰과 호랑이는 원주민이 모시는 토템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원주민 세력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으며 혹은 자연일 수도 있다. 사실 단군 신화에는 현재의 기준에서는 말도 안 될 정도의 폭력이 숨겨져 있었을 것이다. 외부인이 현대적인 계약서를 들고 찾아오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들은 평화협정 대신 칼을 들고 찾아왔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토착 세력과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단군으로 상징되는 한국사 최초의 국가적 정치체계는 문명과 원시가 뒤섞인 상태로 출범했다. 이 최초의 국가에서는 문명적 생산 방식인 유목과 농경, 원시적 생산 방식인 수렵과 채집이 공존했다. 한반도는 척박해서 유목만으로는 육식을, 농경만으로는 채식을 배불리 누릴 수 없다. 배고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반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집하고 수렵해 먹었다. 현대적인 한국 도시에서 아직도 봄이면 쑥을 뜯는 사람들을 아무렇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감과 대추, 은행은 쉬운 채집 대상이다. 강이나 바다, 갯벌에 들어가 살아있는 식재료를 잡아먹는 일도 흔하다. 한국인은 혼혈민족이되 배타적 혼혈이라는 이중적인 속성을 갖는다. 혼혈이 완료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의 혼혈을 거부해왔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유전적 혼혈이고 문화적 혼혈인지는 복잡한 문제다. 예맥인과 한인은 유전적으로 차이가 없거나 적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분명한 사실은 문화적으로는 확실히 달랐다는 점이다. 어쨌거나 한국인은 한번 형성된 후로 현재까지 거의 변하지 않았는데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우겨도 될 정도로 변화가 적은 사람들이다. 한국인의 지역별 유전자 차이는 너무나 적어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유전적 동질성이 가장 강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다.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 바라본 한국인의 특징. 한식은 밥을 보다 수월하고 많이 먹을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반찬은 그대로 먹으면 너무 짜고 자극적이다. 팝과 함께 먹었을 때 간이 맞아떨어지도록 계산되어 있다. 그래서 두부와 부침처럼 짜지 않은 반찬은 간장 양념에 찍어 굳이 짜게 만든 후 입에 넣는다. 반찬의 사명은 어디까지나 밥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다. 신김치는 입에 침이 고이게 해 밥이 목구멍에 잘 넘어가게끔 돕는다. 국물의 역할도 마찬가지다. 원래 고려시대까지 김치의 형태는 대체로 나박김치나 동치미 같은 물김치였다. 이때는 김치가 국의 역할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역할이 나뉘어 있지만 국, 탕, 찌개, 간장, 김치는 비슷한 역할을 했다. 자체의 수분이든 침이 고이게 하든 입안에 수분을 공급해 밥을 먹는 행위를 돕는 역할이다. 한국인의 식사는 밥, 국물, 찬으로 이루어진다. 밥과 밥을 돕는 나머지는 한식의 기본 구성이다. 한국인은 식재료가 부족한 환경 때문에 결과적으로 밥과 함께 먹는 음식을 자극적으로 만들었다. 보존을 위해 식재료를 발효시키고 양념에 재고 숙성하고 건조하고 염장한다. 이러면 식재료 안에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변화해 감칠맛이 생겨난다. 한국인은 쌀밥과 함께 감칠맛에도 깊게 중독되어 있다. 한식만큼은 식사의 옛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한식은 원시적인 틀을 유지한 채로 발달했다. 한식의 구성은 지나치게 보편적이고 엄격하다는 점에서 특수하다. 한식은 뻔하면서 다채롭다. 한 끼의 식사가 펼쳐져 있는 한식 밥상이라는 틀 안에 모든 계층이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한식에서 정식이란 임금부터 노비까지 밥, 국물, 찬을 동시에 먹는 같은 식사다. 그러면서도 국물과 찬의 종류는 천문학적으로 많으며 마음만 먹으면 끝없이 새로 개발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생선으로도 수백 가지의 국, 탕, 찌개, 반찬, 술안주를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왕과 노비의 식사는 구조는 같고 구성만 다르다. 물론 두 구조물의 합체가 벌어지기도 한다. 밥과 국을 합치면 국밥이 되고 밥과 반찬을 합치면 비빔밥이 된다. 생물학적으로 보면 한식은 좁은 섬 안에서 자체적으로 진화한 생태계와 같다. 한식에 남아있는 원시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쌈 문화다. 식물의 잎이 살아있는 형태 그대로 식탁 위에 뻔뻔하게 올라간 모습은 외국인에게 놀라운 풍경이다. 당근, 오이 등의 채소가 날 것인 채로 식사에 끼어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날 것들에 곁들이는 쌈장이나 젓갈 따위는 고도로 발달한 세련된 발효식품이다. 이것이 한식이라는 기이한 생태계의 풍경이다. 주식인 밥과 주식을 돕는 나머지를 유지해온 한식은 독특한 만큼이나 중독성도 강하다. 한국에 온 외국인들도 고향의 음식을 그리워한다. 반면 외국에 간 한국인은 한식을 그리워하는 정도를 넘어선다. 한국인은 한식을 먹지 못하는 고통에 몸부림친다. 한국인은 몇 끼 이상 쌀밥을 먹지 못하면 몸에서 불쾌함을 느낀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인은 쌀밥을 좋아하기로 선택한 적이 없다. 한국인은 한반도라는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쌀을 좋아하도록 개조된 민족이다. 산성을 통해 바라본 한국인의 특징. 적은 인원으로 많은 적을 상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산성이다. 산성 방어는 육지를 벗어나 물 위에까지 적용되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수군의 역할이 언제나 중요했다. 고려시대 중기에는 전함으로 과선이 사용되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중국의 과선과 달리 고려의 과선은 문자 그대로 고슴도치처럼 창날이 바깥을 향하도록 여러 개의 창을 꽂은 배였다. 고려의 과선은 조선 초기의 검선으로 진화한다. 과선과 검선은 일종의 수상 목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일단 비정상적으로 튼튼한 구조를 추구해 적선과 충돌하면 상대를 부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한국의 산성은 한반도라는 지형과 중국이라는 이웃이 동시에 만들어낸 조건 속에서 발달해 국가의 수도까지 집어삼킬 정도로 당연한 조건이 되었다. 한국인의 성격 절반은 쌀농사를 짓는 논에서 나머지 절반은 산성에서, 그러니까 전쟁과 평화의 시소게임 위에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아직 하나가 부족하다. 한국인의 전쟁 공식은 산성의 사격을 더해야 완성된다. 사격을 통해 바라본 한국인의 특징. 산성 위에서 적에게 투사하던 화살과 돌, 그리고 현재 남북한의 미사일은 한반도 안에서 하나의 유전적 동일성을 가진다. 한 손에 들어오는 조그만 애완견이 회색늑대의 아종인 것과 같다. 아종은 눈으로 보기에만 다를 뿐 사실 유전적으로는 같은 종의 생물이다. 한반도 주민은 화력 없이 보낸 100년의 고독의 원한이 맺혀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까지 이어진 왜구 격퇴는 한반도가 화력에 본격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계기였다. 임진왜란은 과연 화력 말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두 번째 계기였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본질적인 한계가 도사리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한반도의 인구는 늘어났지만 한반도의 인구 부양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에 반해 중국과 일본의 인구는 끝없이 늘어났다. 조선은 상대적으로 꾸준히 약해졌다. 아군의 목숨을 지키면서 적을 대량 살상하기 위해 화력에 집착하는 건 당연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북한의 역사는 군사적으로 보면 보다 강한 화력에 집착해온 과정이다. 현재 한국 국방부의 별명은 포방부다. 한국은 한국인이 봐도 대포와 미사일에 미쳐있는 나라다. 경제적으로 실패한 북한은 쓸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기에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와 그에 따르는 미사일 기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 한국인은 지나치게 객관적인 나머지 주관적이다. 한국인에게는 진실이 내가 바라는 대로일 리 없을 것이라는 관념이 있다. 그래서 고구려가 통치했던 만주와 요동을 잃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아쉬워하는 나머지 고구려의 영토뿐 아니라 고구려 자체가 사라졌다고 착각한다. 고구려는 사라지지 않았다. 고려는 고구려다. 현대에는 고시 왕가의 첫 번째 왕조와 왕씨 왕가의 두 번째 왕조를 시대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고대 국가를 고구려로, 중세 국가를 고려로 구분해 부른다. 물론 저자도 이 구분법을 따른다. 하지만 고구려 시대부터 고구려와 고려는 동의어였다. 고구려는 첫 번째 고려고 고려는 두 번째 고구려다. 고려 건국 세력은 세간에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는 착각처럼 고구려 계승을 정치적으로 표방하지 않았다. 그들 자신이 고구려인이었다.
고려는 고구려의 복식, 활, 음식문화, 온돌, 일상생활의 예법까지 이어받았다. 현재 한복은 고려 고구려식 의복이다. 고구려 활의 구조는 고려와 조선을 거쳐 지금의 국궁에 이르기까지 동일하다. 콩으로 만든 장에 고기를 재어 익혀 먹는 불고기 장르는 고구려에서 유래했다. 일본의 야키니쿠, 태국의 무카타 등 현지에서도 한국이 원조인 것으로 인정하는 고기 요리의 고향은 고구려다. 한국은 남자와 여자가 큰절하는 법이 다른데 한쪽 무릎을 세운 채 몸을 숙이는 여자들의 큰절은 고구려의 호계에서 왔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처음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고려의 임금이었다. 조선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에 고친 새로운 정식 국호 고려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 왕조는 대한제국으로 개명했고 비록 제국은 망했지만 이름은 현재의 대한민국으로 이어졌다. 국명에 있어서도 고구려 고려는 대한민국은 물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직계 선배다. 민본주의를 기초로 세워진 조선. 조선은 그때까지의 다른 동아시아 나라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대부가 임금을 감시하고 끝없이 일을 시키는 체제를 만들었다. 조선에서 임금은 공공시설이자 한 명의 정치인 그리고 한 명의 공무원이었다. 정도전은 이성계의 막대한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고까지 했었다. 개인 재산 없이 궁궐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나라에 필요한 일만 하라는 거였다. 조선의 정궁인 경복궁은 임금을 갑갑하게 옥죄고 감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경복궁에서 임금은 궁을 향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궁이라는 시설의 일부다. 현재 한국의 성공과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는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맹자에서 탄생한 정도전의 민본을 대체한 인내천, 현재의 서양식 민주주의까지 한국의 정치 사상은 끊기지 않은 역사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성공한 민주주의 국가로 정평이 났다는 사실이 강력한 증거다. 이 정도로 독보적인 성취가 20세기 한국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면 현대인의 오만이다. 애초에 한국은 아시아에서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에 가장 쉬운 조건이 주어져 있었다. 왜 당군은 이런 데다가 나라를 세워서 왜 선조들은 이런 나라를 물려줘서 이 고생을 시킨단 말인가. 그러나 한국인은 선조들의 노고 앞에 진심으로 숙연해지는 몇 안 되는 민족이기도 하다.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선조와 후예의 관계도 애증으로 묶여있다. 수많은 죽음 중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날 양분이 되는 죽음도 있다. 한국인에게 선조들의 죽음은 비옥한 걸음이 되었다. 국민적 바람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에 성공하지 못한 국가들이 많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랐으되 조선 성리학과 동학의 무덤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다. 한국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나는 누구이고 한국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해박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책에 가득하다. 고조선에서부터 사만 그리고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살펴보며 한국인의 성격이 형성된 과정을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한국인이지만 잘 몰랐던 한국인의 특징들이 너무나 공감이 되고 재미있게 읽었다.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이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린다.